대학교 3학년 무렵 저는 우연히 심리검사를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담사가 직접 학교 근처로 찾아온다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거기서 그 상담사가 건네는 심리검사지를 딱 받았는데 저는 그때 바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어떻게 알았냐고요? 검사지에 혈액형을 묻는 문항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심리의 심리학 채널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제 사례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 유명한 그 종교 신천지가 포교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가 심리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절대 저처럼 속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잊지도 마세요. 한편 그 사기꾼이 쓰던 심리검사지의 이름은 한국형 애니어그램입니다. 원과 삼각형, 헥사드 같은 도형에 인간의 감정이 반영된다고 믿고 있는 심리검사지죠. 옛 선조들이 행했던 점성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혈액형 같은 것을 묻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설문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여러 설문지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결과물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구성할 때 분명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말은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체중계를 매우 신뢰하잖아요. 체중계는 안정적으로 신체 몸무게의 변화를 측정해줍니다. 물론 평상시와 많이 벗어난 환경에서는 오차가 있겠지만요. 설문지의 신뢰도도 체중계의 신뢰도와 비슷합니다. 특정 설문지를 여러 번 측정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냐는 것이죠. 연구자는 자신이 만든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한번 설문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2주에서 4주 뒤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하는 방법, 설문조사의 내용을 반으로 나눈 후 서로 다른 집단에게 측정하여 그 점수를 비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설문지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요소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타당도입니다.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설문지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몸무게를 측정하고 싶은데 성적을 측정한다면 어떨까요? 이 연구자는 논문을 쓰지 못하겠죠? 연구자들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지의 문항들이 서로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통계를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감이라는 주관적인 느낌을 측정하기 위해 20개의 문항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문항들은 모두 행복감이라는 큰 주제에 들어가야 하며 따라서 각 문항들끼리 관련이 있어야만 하죠. 다시 말해 상관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개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통계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여 타당도를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신뢰도와 타당도를 비교하자면 타당도를 높이는 게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가 낮은 사례들도 많죠. 예를 들어 쏠 때마다 10점을 맞출 수 있는 사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수가 자신의 점수판이 아닌 남의 점수판을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10점만을 쏜다고 한들 그 사수가 명사수일까요? 우리 일상에도 남의 점수판을 쏘는 사수처럼 검증되지 않은 것들을 측정하는 설문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주, 관상, 타로카드, 혈액형별 성격 등이 있죠. 더 있어 보이게 잘 꾸미면 위에서 소개했던 애니어그램 심리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뭔가가 있어 보일 뿐 그 설문지가 우리의 성격과 미래, 인생을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설문지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줄까요? 우선 요즘 들어서 우리들에게 되게 친숙해진 MBTI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MBTI는 인간의 성격을 검사하는 설문지로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MBTI는 좀 논란이 많은 검사지입니다. 바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MBTI 설문지가 인간의 성격을 진짜 측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애초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이 그저 경험에 의거한 논리였을 뿐더러 MBTI를 만든 사람도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설문지의 한계가 명확한 편입니다. 게다가 MBTI는 4가지 항목을 각각 2가지로 쪼개서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혹은 현실적이냐 이상적이냐를 검사하죠. 그런데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51점을 받은 사람이나 100점을 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외향적이다 라고 표현해버립니다. 이 밖에도 다른 영역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두 무시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MBTI가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받을 대상인가? 그것은 또 아닙니다. 이 설문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설문지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은 무시할 수 없죠. 요즘은 또 빅데이터의 시대잖아요. 게다가 다른 성격 검사지인 빅5 모델과 얼마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조사해본 결과 꽤나 유의미한 수치를 얻게 됩니다. 빅5 모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성격 검사지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죠. 다만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MBTI 유형별 관계도나 특성을 단정짓는 자료들은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해석에 대해선 검증의 유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MBTI 사이트는 사실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MBTI 설문 문항을 베껴서 만든 사이트죠. 그러니 이 사이트에서 얻은 MBTI 결과는 그저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두 번째 믿을만한 설문지는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빅5 모델입니다. 빅5 모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성격 측정 검사지이죠. 이 모델은 사람들의 성격을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MBTI와는 다르게 각각 6개의 세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한 연구 결과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빅5 모델의 측정치를 보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행복을 넘어 가족과 친구, 연인 사이의 관계성과 직업의 선택, 직무 만족도, 정치적 입장 같은 요소들을 예측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옛날부터 인간들은 사주나 타로카드 같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다량의 데이터와 통계적 검증을 통해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죠. 진보된 과학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던 아서 클라크의 말이 떠오르네요. 한편 빅5 모델의 다양한 장점들을 활용하기 위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응용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거나 혹은 승진을 할 때 빅5를 응용한 성격 검사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빅5 성격 검사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한번 들어가서 해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설문지는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지입니다. 이 설문지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아주 우수한데요. 아마 실생활에선 접하기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인간의 정신병리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측정하는 항목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울증, 히스테리, 사이코패스, 편집증 등 10개 항목을 측정하죠. 문항의 개수도 567문항으로 많아서 모든 문항에 응답하는 데만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기 위해 문항의 개수를 바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한편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빅5 모델이나 MMPI, MBTI 설문조사들은 아주 큰 한계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설문조사라는 점 그 자체인데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는 우리가 특정 문항을 읽고 그 문항에 대해 얼만큼 동의하는지 혹은 비동의하는지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의 반응은 우리들의 최근 경험에 의해서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누군가와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냐? 라는 항목에 대해서 평소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의 설문조사 결과에 너무 실망하거나 기뻐하지 마시고 그저 재미로만 즐겨주세요. 우리들 주변의 다양한 설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설문지를 제대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려해야 할 영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 만들기만 한다면 빅5 모델처럼 인간의 다양한 영역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심리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인간의 성격과 미래, 인생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